김건희의 거짓말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 노동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게 요거만 좀 잠깐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 너는 그 법 공부도 안 하고 방송을 그렇게 막 하냐. 법 자체에 교섭단체, 여육, 야육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너는 뭐 자꾸 여론 선동하냐.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래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간단하게 요것만 좀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관련 법은요. 국회법 46조에 나와 있어. 근데 46조에 딱 들어가 보면요.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다고? 안 써 있어. 그러면은 그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9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25명이 모여서 구성에 대해서 정한 거야 이번에. 그러면은 표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표결 처리를 하려면은 안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건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해가지고 안건 원안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 원안이 뭐냐? 민주당 6, 국민의힘 6석.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자꾸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어. 저도 법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봐, 이런 놈들이 이거 변호사 한 명 옆에 앉혀놓고 나 씹었지 또. 이 또 나 씹었을 거야. 나는 안 씹었어. 아니 법에 있으면 그 왜 그걸 정하냐? 국회 운영에서 왜 정해? 그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하는 거야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6대6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팩트고요. 거기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내용만 있는 거지 윤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몇 명을 어떻게 당하고 하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법안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섭단체들이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12명을 할지 14명을 할지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는 포함시킬지 말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비교섭단체도 아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구를 뭐 비판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관계 아니에요. 야, 근데 언론에 이 관련해 갖고 나온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더 잘 먹혀. 이런 놈들. 이런 놈들 유튜버 또 괜히 열어 갖고 또 거기서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이런 놈들. 법에 없어요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아니 근데 그거는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6명이서만 동수로 하면 승부가 나나 안 돼. 이게 나올 수가 결정이 없지. 나나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이준석이 목맨 사람들이 아직 지금이 아니잖아. 최고의 기회잖아요. 이게 좀 나는 좀 근데 걱정돼. 이렇게 돼갖고 좀 너무 속상해. 나 솔직히. 아니 근데 국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행하지 않으면요 국회도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또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 기준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말 넓게 보장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한 그 발언은 이미 공영방송에서도 다 삐처리가 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 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우려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 구성이 지금 1년 동안 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탄핵 있을 때도 그 전에도 그렇고 사실 윤리 국힘의원들의 굉장한 문제점 때문에 추경호 내란에 동조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준석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힘의원들이 윤리에 그 제소를 했는데 윤리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늦게 만들어지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쟁만 유발하는 6대6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너무 속상해. 국회가 안 하면 특검이 하겠죠 뭐.
특검은 이준석 2번 털었는데. 아니 앞으로 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노동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 기회 삼아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도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8월 4일 월요일에 네.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네. 간단하게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청 노동자가 하청 대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잖아. 왜냐? 네. 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원청. 예. 원청.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랑 교섭할 수 있게 하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뭐냐? 정당한 파업에 따른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자는 법입니다. 네. 정당한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근데 파업이 끝나고 나서 회사가 정말 힘없는 노동자를 향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사람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입틀막 하겠다는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정당한 파업에 따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자. 네. 요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런데 지금 여러분 노란봉투법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언론은요. 네. 이거 막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해외로 나가게 생겼다고 난리 불안 조성을 어마어마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계 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 상공회의소가 있거든요.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거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 우리 회원국들 다 해외로 나간다. 그래요? 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엄청나게 불안을 지금 네네. 조성하고 있거든요. 몇 개 헤드라인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입장을 요게 이제 워낙에 논란이 되니까 네.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철수라는 표현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로 든 건데 그 부분이 한국 언론이 보도해서 유난히 강조를 했다. 한국 경영자총협의회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합니다. 한국 논의를 하는 경영자 과정에서. 총협회가 뭔가 이 유럽 상공회의소를 좀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네, 느낌처럼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우리 한창민 의원님. 네. 이 유럽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지금 경총 이제 사업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필리버스터까지 한다고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2019년에 오히려 그 자유무역 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노조법 2, 3조 결국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비판했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이 노조법 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협소해서 세계 시장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가 이번에는 오히려 노조법 2, 3조 통과시켰다고 항의하는 이런 식으로 청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러면 짓이다. 그럼 우리 언론이 아니 너네 그 유럽은 맨날 우리나라 보고 ILO 그 협약에 비준하지 않는다고 욕했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네는 노동권을 우리가 강화하겠다는데 너네가 이렇게 반발해? 라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야 얘네가 이렇게 비판한다. 노란봉투법 이거 없애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락가락해서 반대 논리로 얘기했으면 바로 비판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상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강하고 이런 왜곡과 과장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예,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에서 기억할 겁니다. 예전에 송곳이라는
만화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맞아. 까르푸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노동 탄압이 원래 프랑스에서는 잊지 못하는 노동 탄압이 맞아. 대한민국에 버젓이 벌어지니까 그때 거기 노무사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래도 되니까. 와, 진짜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정말 그게 와. 가슴 아픈 그 대사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과 사업자 입장에서 이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어떤 제재도 어떤 여론의 비판도 없고 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당한 파업을 하면은 우리 시민들 뭐 발을 묶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파업도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야 니들 임금 인상이나 뭐 니들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사실은 한 몸인데 나도 모든 네, 나도 네. 직장에서는 또 일하는 하나의 노동자인데도 그렇습니다. 갈라치게 하는데 수십 년을 악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마식 보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면서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는 언론이 별로 없다는 별로 게 없어요. 저 심각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주한 유럽 상의한테 오히려 한국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야죠. 맞습니다. 만약에 니네들 나라에서 그렇지. 노조가 파업을 했어. 근데 회사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개별 노조하고 조합원들한테 다 지우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책임을 물었다. 그럼 니네는 가만히 있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중성을 우리 언론들이 지적을 그걸 했었어요. 지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언론이.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기자님 그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다루던데. 노동 아니,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앞에 방송 보세요. 유럽에서도 옳은 일이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옳은 일이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옳은 일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옳은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번에 네. 정상화시키는 조치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펜대 굴리는 애들도 다 노동자일 텐데.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참 신기해 나는 보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언론의 사명보다는 이제 언론 직장인처럼 돼버리다 보면은 네. 본인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데스크 라인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하거나 이런 문화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기자들이 제대로 소신 있게 글을 쓰게 만들려면은 지금 이번에 언론관계법, 방송사법뿐만 아니라 언론관계법, 언론정상화법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네. 그래야지 본인들도 이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의 행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해야 될 개혁이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상대로라면 이제 월요일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이제 상정이 예. 될 테고 국민의힘은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통과는 될 텐데 예. 말이죠. 네네. 이거는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 행사에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못 됐던 건데 굉장한 성과가 이제 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그 통과는 사실 뭐 기정사실에 가까운데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8월 4일 날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8월 4일 날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노조법 2, 3조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농안법 등이 다 네. 상정돼 있는데 하나하나 법안을 올리고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라미처럼 하나 올리고 나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은 그렇습니다. 다음 법안은 더 미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쯤에나 네네. 이게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저는 이번에 노조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거부권에 해당하는 법안에서 일부 정말 우리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원청의 사업 지배력을 인정하는 법안 내용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가압류를 폭탄처럼 날려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네. 좀 아쉬운 부분 하나는 아쉬운 꼭 짚고 부분은 네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수고용직 노동자, 화물 노동자,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들. 최욱 씨 같은 분들.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캐디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택배 기사나 예.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나 음. 그다음에 예술 노동자 등등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 그 노조가입도
제대로 인정 못 받는 수많은 네, 그 많아요. 많게는 수백만 명의 네.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조항까지도 포함시켜서 넣으려고 했는데 아.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은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 못 받는 그 상황이 여전히 이어져서 네. 그건 좀 안타깝고 아. 빠르게 노조법 2~3조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네. 빠르게 한 56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았던 우리 근로기준법 등등 예. 노동관계법을 더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네. 어떤 책임을 네. 우리가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의원님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창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정말 20년 동안 누적돼 있던 노동 현안이 일부 해결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의제들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어깨 메고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언제든지 나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맞아요. 것을 생각을 하고 노동자와 심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개념을 이번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노동 현안에서 뭔가 일이 있을 경우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 정의로운 결과들이 나와야지 우리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노조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네. 우리가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네. 그 대표시기도 하니까 예, 예. 네. 당 배지라고 하셨잖아요. 요 돌고래. 아, 요게. 예. 근데 왜 하필 오렌지야? 아, 오렌지 알레르기 있습니다. 개혁신당 오렌지 알레르기. 말 나온 김에 이거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은 사회민주당이 처음에 당의 로고와 색깔을 정했을 때 예. 제주의 감귤색과 강원도의 초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이 너무 작은 정당이고 안 알려지니까 그 이후에 개혁신당이 갑자기 개혁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색깔을 쓴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원조인데. 그런데 나 더 진짜. 웃긴 것은 그 이후에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그 양양자 대표가 또 약간 이 색깔을 썼다고 하면서 우리 색깔 차용한다고 막 비판하는 내용으로 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사회민주당이 한마디 했는데 네.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죠. 몰랐어요. 아, 네. 그래요? 사과하세요 오히려. 아니, 나 진짜. 이게 소수 정당의 또 서러움이기도 서름입니다. 합니다. 아니 개혁신당도 소수야. 사회민주당은 감귤 오렌지, 네. 개혁신당은 에르메스 오렌지. 좀 달라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알겠습니다. 네네네. 한창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노동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중요하죠. 예,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특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특검 이슈 검사 출신 공교롭게 검사 출신이 두 분이나 네. 와 계시네.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챙겨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챙기고 계세요. 네. 자,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2분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요.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발부됐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 네. 집행한다면서 예. 언제예요?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9시면 이 잠 들 깨가지고 기공사무 할 때거든. 그때 바로 낚아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아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그 내일 오전에 간다는 거라. 네, 집행은 내일 예. 오전. 왜 지금 안 가는지. 지금요? 또 시간 지금 준다. 당장 가서 체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좀 그 전략을 짜야 돼가지고 전략. 아무래도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또 전략. 이 저항
조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위법 논란을 또 막 일으킬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급습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그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특검법상. 네, 특검은 있습니다. 근데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특검법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8월 3일이 공소시효 끝나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집행 안 하는 거는 이게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끌고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네. 밤에 재워야 되잖아. 네. 재우기가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데리고 오면 내일 하루 종일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그 돌려보내는 시간은 그러면 몇 시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상은 밤 9시인가 10시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9시죠. 예. 9시인가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요. 그건 아는데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밤에 재울 때는 다시 구치소로 넣어야겠죠. 새벽 만약에 동의만 한다면 새벽 1시에 보내도 되는 거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동의만 그렇죠. 한다면? 근데 어차피 윤석열이 진술 거부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사가 유의미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일단 다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조사를 너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은 지금 사실은 재판도 거부하고 수사도 지금 전부 다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는 걸 결정한 것 같아요. 네.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의 가장 큰 그 현안은 뭐냐면 김건희예요. 김건희죠. 김건희 수사를 어떻게 막고 영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거 지금 머리 돌리면서 자기 변호사 통해 가지고 김건희 측에 뭘 좀 전달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 접견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그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 것은 건강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아주 비정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예. 구치소에 가가지고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그냥 샅샅이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요가 재밌던데요 내용이. 거기 의료과장이 있잖아요. 네. 서울구치소에 의료과장한테 물었어요. 윤석열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네. 수사 불응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구치소 의료과장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네. 다만 수용자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증세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과장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건강해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운동을 못 해갖고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운동 체크 다 했더라고. 운동 이번에. 체크 다 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서울 구치소장을 상대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구치소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사 운동은 관계 기준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독거 수용자라서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다. 1시간 이내 운동, 이렇게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개별 운동 거고요. 1시간 이내에 네. 운동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뭐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은 식사량 네, 보통 수용자와 비슷하다. 밥 잘 먹고 밥 있습니다. 잘 먹고 있다는 먹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풍기 있냐? 선풍기 한 대 있다. 한 대 있고. 실내 온도 어떠냐? 어. 독거실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하는데 예. 보통 한낮은 34도에서 45도, 한밤중은 32도에서 33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도 물었습니다. 면적. 화장실 포함 2.03평. 네. 그리고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그리고 요거는 처음 알았는데 윤석열이 수용된 독거실 양옆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비워놨답니다. 그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조폭들을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옆방에 조폭 집어 넣어야 돼. 옆방에. 그 탁자 있지 않습니까? 탁자? 탁자. 그거는 골판지로 만들어졌다. 골판지. 단단한 걸로 만들면은 자해 자살 뭐 이런 문제를.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자해 안 합니다. 네, 아픈 거 싫어합니다. 네. 자, 여러분 무슨 애완견 실태 조사가 아니고 네. 윤석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건강하네. 다 거짓말이야. 네, 운동도 하고. 예, 밥도 잘 먹고. 네.
예.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뭐 1.8평에 뭐 덩치 큰 사람이 누우면은 꽉 차고 다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염두에 두면 대략 2.6m, 2.6m 네.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 예. 독방이라는 게 네. 아니 덩치가 크긴 하지만 거기 누우면 이게 2.6, 2.6이 나와 이게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독방이 싫으면 홍고방으로 그렇지. 가든지. 예. 특혜를 내려놓고 가면 되죠. 그럼 그러면 돼. 아니 그리고 매일 뭐 계단 오를 힘도 없어서 재판 못 받는다는 사람이 매일 접견 받으러는 매일 접견까지 걸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걸을 힘은 있고 재판 받을 힘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체포영장 내일 집행을 하는 의미가 어차피 와서 진술은 안 하더라도 이 강제력을 써서 길을 꺾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모스를 드는 마음으로 네. 내일 특검이 가서 꼭 좀 예.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건강해지겠어요. 일단 거기 그건 들어가서 맞아. 술 끊었지. 맞아요. 그렇죠. 간식 그리고 치료와. 구속되기 전에 그럼 평소에 하루에 1시간씩 운동했냐고. 안 했지. 10분도 안 했지. 지금은 한대요. 근데 어쨌든 1시간씩 하잖아. 한 시간씩 지금은. 한대요. 예. 건강해지지. 건강해지죠. 지금 이제 경호 때문에 양방 비워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서울구치소 과밀 수용으로 예. 일반 수용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 빡빡하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저게 아마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규정 때문에 양쪽 방을 이제 놓는 것으로 경호를 가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두환 방지법을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란 외환으로 저렇게 처벌받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아예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구치소장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 아니 여기 심평 변호사가 여기 생지옥이라고 하던데 생지옥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여기는 수용 시설입니다. 생지옥 아니란 얘기잖아.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에 나갔던 국회의원분을 내일 모시고 이야기를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 이제 내일이면 끌려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2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상민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일단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분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네네. 내란을 방조했다 이런 예.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 아하. 또 조처를 지시했다. 예.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시키면 언론사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이런 혐의고.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내란을 공모했고 이상민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가담을 했다. 예, 요거 이제 내란 공모 혐의.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했잖아요. 위증.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예. 단전 단수 지시 안 받았다. 그리고 받지도 않고. 예, 김용현에게 문건을 받지 않았다. 음.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네. 이거 다 지금 거짓말인 다 것으로. 거짓말 네. 들통 났잖아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법조인 3분 나와 계신데 뭐 빼박 아닙니까? 일단 형사적으로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뭐 위증이나 직권남용죄 이런 거를 빼더라도 워낙 네.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도 높고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렇죠.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유. 구속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영장 100% 발부되죠. 아. 지난번 그 내란 그 초기에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그 적용했던 혐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고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단전 단수 관련해서 직권남용도 있고 또 위증까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부 다 100% 구속이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상민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영장이 저는 뭐 새벽에라도 발부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내란 특검은 한덕수 그다음에 한덕수. 조태영 조태영이.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는 구속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이 결과 보면은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상민이 진짜 심각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태원 참사 때도 사실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네. 그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윤석열이가 어깨까지 두들겨줬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수괴고 이자들이 주요 임무 수행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해서 같이 내란을 일으킨 거니까 윤석열만 구속시킬 수 없죠. 다 같이 이거는 구속이 뭐 수순이니까 네. 그리고 내일은 다 깊은 소식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세옹지마야. 그때 네. 이태원 참사 때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네.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네. 안 물러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러났으면 감옥 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할 기회도 없었어. 아니, 근데 그때 물러났으면 아마 또 비서실장으로 불렀을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모르지. 그때 하여튼 일단 그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을 또 비서실장으로 부른다. 더한 짓도 합니다. 그건 윤석열만 가능한 인사네. 그 윤석열. 윤석열이면 했겠지. 제 말 맞죠? 가능성이 있대. 네. 얘기 보니까 그러네. 내란을 모의했던 충암파 4인 4명 중에서 지금 그 이상민만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네. 여인영이라든가 김용현 이렇게 다 구속됐었는데 이상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게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장관이었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졌던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에 이태원 참사 그 전담 그 수사와 관련해서 뭐 또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맞습니다.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검찰이 야. 좀 움직여줘야 돼요. 네. 야, 근데 댓글 보니까 또 희망이 생기네. 음. 지금 완전히 관심에서 싹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최상목. 최상목. 아, 최상목 와, 뭐해? 근데 사람들이 다 야, 최상목이 뭐하냐? 다 최상목이야. 최상목이 잡아라. 네. 야, 희망이 있어. 네. 최상목이 지금 어디서 또 퍼스널 칼라 맞추고 있냐? 최상목이 나 우리는 그때 잊지 생각하면은 않아. 나 진짜 화나. 너를 잊지 않아, 네, 최상목이. 최상목. 우리는 너의 F킬러가 될 거다. 최상목이. 고맙습니다.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쪽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네. 한 거, 그다음 그 외에 대행하면서 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특검 거부한 거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저는 최상목도 뭐 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요, 외환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련해가지고 이 증거가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예를 들면 노상원 수첩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인기 북한 침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네. 다뤘습니까? 그리고 북한 대사를 접촉하려고 했던 정보 요원들 네.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은 분들 까먹은 것 같은데 아파치 헬기 그 근접 비행. 작전. 그런데 내란 특검이 네. 아파치 헬기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그 작전에 실제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특검이 확보한 내부 관계자들 녹취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당시 아파치 조종사들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례적으로 NNL 따라 비행을 했다. 근데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해도 되나 싶었다. 그렇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끔찍합니다. 또 다른 증언은 북한군 기지에서 2,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했다.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끔찍합니다. 자, 요런 증언도 있었고요. 예. 또 아파치 작전 참여자의 증언도 있는데 훈련 중 비화 통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도청 방지되는 그런 네. 통신이 아닌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썼다. 와. 북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치 또 다른 작전 참여자가 네.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길 바랐던 것 같다. 와, 이 미친. 이런 증언들이 나는 이것만 다루면 그렇게 화가 나. 맞습니다. 끔찍하잖아. 아니,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다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내란을 한번 본인들이 정당화해보겠다, 그렇죠. 계엄을 일으키겠다 이거였는데 저는 이 외환에 관해 가지고는 그 박형관 기자가 단독한 거 우리 매불쇼에서 네. 했던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드론. 원래는 어.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 장치를 예, 끄고서 비행을 시켜서 디텍티드 크래쉬. 크러쉬. 예, 네, 그거 안 다루는 것 같아. 딴 데서 단어 못 외워가지고. 디텍티드 크러쉬.
크래쉬.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이거 뭐야 외환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것도 아파트 헬기도 지금 뭐 비화 통신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걸 일부러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차고도 넘치는 지금 외환에 관한 증거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여기도 누구 김태효 그렇지. 이 안보실 쪽 빨리 여기도 한번 좋았다. 특검 장학생들 좋았다. 다 소환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이 조종사분들도 진짜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로 생명의 이거 진짜 위협을. 끔찍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 끔찍해요. 목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들이 바랬던 거는 우리 아파트 헬기에 뭐 통신망이나 이걸 다 노출시켜서 저쪽에서 사격을 해주길 맞아요. 진심으로 바랬던 거지. 어우, 그게 끔찍해. 경고 사격이든 아니면 정말 격추를 시키려고 하는 사격이든 사격을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어휴. 이제 군사적 그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네. 핑계로 비상계엄을 그렇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저 죄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저는 일촉즉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실제로 나타난 건데 당시에 기억해 보면 김정은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전쟁이 도발이 안 됐던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히려 자제했던. 그러니까 정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다룰수록 끔찍하고 정말 내가 이거 몰입하면은 진짜 약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몰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노상원의 수처 무슨 예. 수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네. 일들이죠. 그런데도 김용대 구속영장 아, 기가 진짜. 막혔어요. 진짜. 김용대. 아 판사 출신 없나 오늘은? 누가 하나 잡고 가야겠네. 아 내가 분노를 내가 컨트롤 못하겠는데 판사 출신이 안 나왔네. 네. 예. 자 최상병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상병 특검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면서 네. 수사 외압이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경로는 이게 이제 뭐 설 아닙니다. 설 아니, 사실이야. 이제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인원 중에 2명 빼고 이제 다 실토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윤석열하고 김용열이 빼고 다 실토했어. 아, 요거는 이제 끝났어. 스코어도 5대2네. 5대2. 요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아니, 설이 아니야, 이제. 다 실토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실토한 자가 이제 조태용, 임기훈인데 네. 이거 다 실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로했죠. 예. 경로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전화 02-800-7070으로 이종섭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수사 외압이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하는 그 전화. 어허. 요게 이제 실행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이 전화 누가 했을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의심을 했잖아. 네. 의심. 의심. 의심을 했는데, 아 요거는 이제 또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조태용이가 이거를 또 조태용이가 폭로해버렸어요. 자, 조태용이가 당시 안보실장이 특검 가서 진술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당시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초동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때 VIP 경로 그 회의입니다. 네. 그 회의 도중에 막판에 이제 전화를 전화를 걸었다는 바로 거예요. 걸어버린 거야. 제가 보니까 이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거의 마지막에 특검에 불려갔잖아요. 네. 그 김태호라든가 이런 쪽이 다 불었잖아요. 네. VIP 경로도에 인정을 하고. 예. 본인은 좀 차별화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닌가. 와 조태용이가 이 결정적인 진술을 아, 해버렸어. 결정적이에요. 이제 거의 요 다 왔다.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네, 네. 요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윤석열이가 거기 이제 참여자 많았잖아. 아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태용이하고 임기훈이 낳고 다 나가 한 거야. 다 내보내고. 그래서 둘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머리 받고 머리 박은지 모르 이러고 있었지.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난리 치다가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제 이종섭이한테 전화한 거야.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 요원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박정훈 대령 와. 박정훈 대령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8월 2일에 수사 이 보고서를 들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한 거야. 네, 네. 대단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죠. 아니 솔직히 이거 누가 합니까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누가 해. 못합니다. 못해. 네. 아니 솔직히 신인규도 못해. 솔직하게 얘기해. 뭐만 하면 다 신인규.
못할 일이지. 아니, 정말로 영웅이죠. 사실 그런데도 박정환 불구하고 이게 딱 한 거야. 아 이거는 이첩을 했어. 네네. 이첩을 했더니 윤석열이가 바로 음. 임기훈이한테 전화해서 어. 지랄을 했다고 임기훈이 이번에 폭로했습니다. 임기훈이 지랄을 했지. 나한테 지랄했어요. 그 이첩하는 날라고 이번에 특검에서 다 고자질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이 난리친 이유가 이제 중요하잖아. 윤석열 난리친 이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김건희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7월 31일에 이 난리를 치는 이 국면에서 김건희가 수사 외압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이번에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아 거의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네. 김건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관계자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근데 최상병 특검이 그 관계자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글쎄 그거는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요? 누구인지를 밝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그럴 아니면 수 뭐 있으니까.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진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추측의 단계인데 네. 왠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통령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저는 조태용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내란 전날에도 두 통 보내고 내란 당일에도 조태용이가 김건희에게 문자 보냈거든요. 예. 난 조태용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안보실장이었어요. 안보실장이시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 대통령실 조태용. 내부자지. 그러니까 내부자. 조태용. 그럼 게임 끝나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왜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수사외 관계자가 이게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게 누군지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김건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김건희하고의 수사 외압 관계자와의 이 통화는 범죄 사실이 저희가 공소장 작성하는 데는 큰 이게 그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김건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려주는 단서이고 이 수사 외압 관계자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도 대통령실 관계자일 수도 있지만 군 관계자 중에서 혹은 국방부 쪽에 이게 직접적인 수사 외압과 관련된 치명적인 어떤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다 정리가 왔어. 된 거예요. 사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으로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용호 알죠? 네.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캄보디아 사업을 김건희에게 청탁한 혐의, 네. 그리고 김건희에게 YTN 인수를 청탁하지 않은 혐의, 뭐 너무 많아. 네. 구속됐어. 깔끔하다. 구속됐습니다. 네네. 야, 근데 이것도 이 권성동이가 내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계속 등장하잖아요, 권성동이. 예, 권성동이 뭐 돈 얘기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용호가 이제 통일교가 윤용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등을 가지고 로비를 할 목적으로 예. 권성동 국힘 의원에게 2023년에 네. 통일교 교단 자금 1억에서 2억을 와. 여러 차례 나눠 와. 건넨 것으로 와. 지금 특검팀에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와. 보도에 따르면 윤용호로부터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와. 진술까지 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윤용호 압수수색할 때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메모에도 네. 권성동에게 뭐 불법 자금 전달을 했다라는 정확히 적힌 그런 메모도 지금 에이, 그럼 끝났네. 특검이 확보를 했다. 여기까지 예.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이, 끝났지 뭐. 이게 권성동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맞았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걸로 의심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돈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2023년도로도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던 때예요. 예. 그럼 그때는 정당법에 입당 강요죄, 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권성동은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끝났죠. 또 정당법에도 형량이 꽤 세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옥에. 아, 감옥에 오래 이거 있어요? 쉽게 못 나올 그래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개선 좀 돈도 해봐야겠네. 돈이고 계산이 좀 어려울 정도로 오. 상당히 지금 많은 혐의들이 정치자금법 의심됩니다. 45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징역 5년 뭐 이렇게 아이고. 굉장히 중한 범죄이거든요. 중죄. 이게 예. 만일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런데 액수도 또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그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진짜 윤석열은 진짜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인데 네네네. 굳이 윤석열의 순기능을 좀 찾자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싹 일거에 척결을 해버렸어. 네. 윤석열이가 한 그거는 방에. 맞아. 한 방에. 진짜 시원해요. 와, 이거는 진짜. 아니 옛날에도 쥐약 먹었다 그랬거든요. 윤석열이가 쥐약 먹은 놈들 내가 뽀개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네. 뽀겠어요. 와, 가수면 위로 방에. 오르게 하고 제거시키게 하고. 권성동은 내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않아요. 상황이. 이게 이제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죄명이 될 거고 이게 불법 부정한 척당과 연루됐으면 배임 수재 쪽이나 아니면 또 이게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물이지. 액수가 똑같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가장 가벼운 형벌. 그러니까 형량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 위로 올라갈 위로 가능성, 올라가. 위로.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네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형량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일단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어떻게든 윤영호 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윤영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저는 굉장히 수사에 새 지평이 열렸다. 아, 새 지평 열렸습니다. 아. 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권성동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그다음에 좀 위험해 김건희, 건진법사 통한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네. 저는 이 ODA 캄보디아 ODA 예, 사업 예, 관련해가지고는 기재부에서 또 ODA가 이게 또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윤석열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가장 가볍게 처벌받을 사람이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심부름한 거야. 아, 그렇지. 청탁의 맞아요. 주체도 아니고 맞아. 여기 본부가 있고 네. 가운데 심부름 그리고 그거보다 좀 책임이 더 큰 중간 심부름꾼 건진법사가 있는 거고 맞아. 이 끝단에 수령자들이 있단 말이야. 네. 받은 사람. 그렇죠. 일련의 관계자 중에 가장 법적 그러네. 책임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아,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러네. 이 사람보다 책임 큰 사람은 다 구속되는 구조. 그러네. 아. 그러니까 지금 원조 윤핵관 중에 좋다. 지금 윤한홍 빼고는 지금 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지금 권성동 그리고 이철규 아, 이 이철규. 둘이 지금 굉장히 윤한홍 윤한홍 같은 위험하네. 경우에는 윤한홍 좀 위험해. 캄보디아 ODA 그 관련해서 이제 차관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고요. 아, 그래서 정무위. 대출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그 정황이 있는 듯한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윤한홍도 이 부분에 이제. 대한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진법사가 아니라 그 윤영호 같이 이렇게 배석했다는 수첩에 그 내용이 있자 수첩 그렇습니다. 있어요. 수첩인데 예. 수첩 거기 가서 윤한홍 야내 기억이 맞잖아. 윤한홍이 있습니다. 다음 네. 사전에 다음 그래 아. 있었다니까. 윤한홍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묻으면은 다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좋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약한 게 목걸이 6천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선행이라니까. 아, 선행에 가까워. 네, 선행에 그런데 이게 진짜 제일 약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유일하게 입장을 내는 게 목걸이 관련한 것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네.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네. 입장도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게 재밌게 됐어. 김건희의 거짓말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내 목걸이 다루는 거 싫어하잖아. 아 싫어. 왜 이렇게 신났어 근데? 오늘 이거 무겁게 다뤄야 돼.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자, 2022년 6월에 김건희가 나토 순방 네. 나가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서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어제 다 정리했잖아. 6번 말 바꾼 거. 말 많이 바꿨어. 6번을 바꿨어요. 네. 6번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버전, 거짓말의 최종 버전이 뭐였냐면 네. 김건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음. 오빠에게 선물을
장모를 했고 네. 오빠에게 빌려서 내가 착용을 했고 그런 다음에 돌려줬다. 네. 요게 최종 버전이야. 요게 음. 됐죠? 요게 이제 최종 버전이었습니다. 요 재밌습니다. 근데 특검팀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나 받았습니다. 누구의 진술이냐? 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인데요. 네. 그 진술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나토 순방 전부터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오, 예. 사실 요 증언 말고도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걸 차고 나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옷 갈아입는 그 자리에서 이 누군지는 익명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옷이 너무 이쁘니까 그 목걸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차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또 답을 했다라고. 저기 이제 그 순방 전에는 뭐 영부인도 옷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미리 이렇게 입어보고 하나 봐. 네. 그 과정에서 이건 너무 비싸니까 안 찼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모조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죠. 그렇죠. 맞죠? 모조품이 아닐 가능성 그렇죠. 높고. 그러면은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모조품을 따로 구매를 해서 그렇죠. 오빠가 가방에 집어넣고 오빠의 장모 집에 갖다 놓은 게 됩니다.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근데 실제로 오빠의 장모가 야, 이 가방 이거 나도 몰랐던 가방이야. 이거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왔냐 이렇게 특검에 입장을 낸 거야.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정황이 돼버립니다. 증거 인멸의 정황이면 구속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또 말을 바꿨어. 또 바꿨어 이번에. 소개를 해주세요. 아, 내가 모조품을 사서 오빠에게 선물했다는 그 보도 오보다 자세한 건 특검에서 밝히겠어요. 일곱 번째 근데 7번째는 심지어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어요. 그거는 좀 짜야 되나 봐. 시간이 필요한가 봐. 이제 큰일 났거든. 이거 진짜네. 요거는 구속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야,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범죄 혐의 때문에 구속 기간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7번째 바꿨으니까 2번만 더 거짓말해서 이제 구속으로 확실하게. 구를 좋아합니다. 좋아. 구속. 검사들이 이제 구속영장 범죄 사실 쓸 때 사실은 뭐 막 무슨 굉장히 중대한 거 쭉 쓰다가 마지막에 저런 걸 꼭 넣어요. 그 왜냐하면은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목걸이가 지금 계속 이제 저도 이게 계속 이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네. 왜냐하면 더 중대한 범죄들이 많이 네. 있는데 본질이 아닌. 근데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분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통일교에서 준 목걸이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을 구속해야 된다.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변심했다는 지금 흔들리고 거거든요. 있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알선 수재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청탁 관련해서도 같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고리 3인방을 구속하면 이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다. 김건희 그건 뭐 그런 것 목걸이뿐만이 같아요.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을 우선 특검이 좀 주력해서 네.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명이 지금 흔들리나 봐. 맞아. 그런 저 기사 봤어요. 아, 흔들리는 분은 또 저한테 위인되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뉴스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패 트럼프와 우리 정부가 벌였던 관세 협상.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FTA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협정국이야. FTA인데.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25. 그냥 보편관세 25% 올릴 거야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상호 관세 25%에서 10%가 깎인 15%로 타결이 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품목에 부과가 되는 네. 품목 관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하죠. 자동차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것도 25% 부과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15% 네, 결론이 났고. 네.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쌀하고 지금 그건 좀 헷갈리던데. 트럼프하고 우리 정부하고 입장이 좀 달라갖고 트럼프 원래 계속 트럼프는 전면 개방했다 그러고 네. 우리 쪽에서는 소고기하고 쌀 이거 막아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 맞으신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자동차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인 것을 내린 겁니다.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25로? 예, 대미 수출이 계속 줄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 그럼 이거 줄인 게 맞네. 저희가 줄인 게 이건 줄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품목 관세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예. 25% 적용 받아 가지고 대미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품목 관세가 먼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까지 근데 시행이 좀 됐습니다. 너무 미친 사람 예, 아니야? 그래요. 아 나는 진짜 이거 나 가장 어이없는 이슈야. 진짜 이 이슈가. 맞아. 정치관에 맞는 게 깡패예요. 왜 깡패. 국제 질서의 뭐 빌런입니다. 빌런. 네. 다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미국이 트럼프가 이거를 일대 다뤄했으면 그냥 우리 말로 다구리를 당할 텐데 그나마 저게 하는 것이 1대1로 하면서 계속 그 나라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미국 월가에서도 10%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보편 관세만 있고 상호 관세는 완전히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5% 속에는 10% 보편 관세라는 마지노선이 미국의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는 5% 관세가 붙은 겁니다. 상호 관세에다가 10% 보편 관세가 붙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일본하고 EU가 사실 우리한테 민폐를 끼친 겁니다. 아 먼저 해버려 가지고 안 했으면 미국 그렇지. 내부에서 10% 정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윈윈이다. 아 맞아. 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연대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도 뭐 같이 이들 나라와 비슷하게 왜냐하면 제일 경쟁자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선방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합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식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각서거나 비망록이거나 뭐 써놓은 거나 발언 전체를 합쳐놓은 거라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을 바꾸고 그렇지. EU와 일본은 해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아직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아니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는 자기 국내 정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뭐 계약서가 있거나 서명이 있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속 트럼프는 부풀리고 우리 쪽에서 우리 쪽대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될 텐데 일단 제가 가져온 도표를 한번 보시면 한번 그 볼까요? 이해가 좀 빨라지실 네네. 텐데 한번 보시면요. 자, 미국이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지금 과장하는 것이 3,500억 달러. 아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 원래 2,500달러였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네. 초기에. 근데 일본도 4,000억 달러였거든요. 음. 우리 일본은 1,500억 달러가 올라갔고 네. 우리는 사실 1,000억 달러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저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조선업 펀드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2,000억 그리고 달러. 나머지 또 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00억 달러를 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투자, 직접 투자는 거의 1,500. 1,500이고요. 네. 2,000은 일종의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주고 보정하는 것이고. 네. 여기도 또 미국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일본이 투자하는 건 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일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도. 실제 출자는.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이 90% 이상 이익을 가져간다고 했고. 막 그렇게 했었죠. 네. 음. 참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우리 돈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컨트롤. 그다음에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네. 되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져오는데 내가 소유하고 owned 남의 돈 가지고 지가 다 지금 한다. 자기가 운영하게 그 펀드를 자기가 운영하겠고 어디 투자할 것이 자기가 정한다 그랬고 근데 우리 오늘 발표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보고 그게 우리 기업에게도 이러하면 합리적이면 그때 투자한다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앞으로 네네. 구체적인 협상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좀 그다음에 이제 1,000억 달러 LNG거든요. 네. 저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유럽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들어서는 지금 저거를 7,5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억 달러에 막은 거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이제 기간이 문제인데 러터닉 상무장관은 오늘 저기 바로 X에 올린 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구입할 총액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은 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1년에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게 206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206억 달러. 그러면 4년으로 치르면 800억 달러잖아요. 네. 네. 넘습니다. 그러면 1,000억 달러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럼 비슷하고. 예,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 없네. 예, 예. LNG는 됐다. LNG. LNG는 됐어. 네. 제가 보기에는 LNG를 수입하기로 한 게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 그거는 재산성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그렇지. 될 수 있는데 네. 차라리 그냥 가스 싸우기로 한 게 훨씬 잘 된 결정. 그거는 일본하고 EU는 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그걸 원했는데 지금 이번엔 빠졌고요. 네, 이게 일본이 뭐냐면 들어갔어. 태평양 쪽으로 미국이 저쪽에 대서양은 이미 러시아와 유럽 사이가 끊어지면서부터 계속 이미 LNG선이 가고 있고요. 근데 태평양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아시아로 팔아먹으려니까 네. 저기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채산성이. 그래서 알래스카 저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거를 태평양 쪽으로 끌어내서 아니 그러면은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알래스카가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도 파는데요. 그 전에도 그게 팔고?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어. 덤태기를 씌우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거- 우리는 빠졌습니다. 요건 뭐 큰 의미 없네. 예. LNG는 됐다. LNG 됐어. LNG는 됐어. 요건 뭐 큰 의미 없네. 그리고 쌀하고 소고기하고 그 상화 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에 그- 대한 압박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는데 일단 한국에서 이건 막아냈다라고 예, 뭐 얘기합니다. 우성이 오갈 맞아. 정도로. 그런데 트럼프는 완전 개방. 먼저 트럼프가 X를 먼저 올렸잖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 기다리지 않고 네. X에 알려버렸을 때는 네.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나중에 더 자세한 브리핑과 한국을 보니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낸 거고 네, 막아냈고. 막아냈다고 합리적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우리 농민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전체 통상에서는 이미 99.7%가 네. 한미 간의 농산물 개방이 돼 있다는 아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소고기하고 고세가 0.3%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서 소고기하고 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이걸 설득한 겁니다. 이미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아, 그래. 네네. 30개월이 뭔가 막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미국의 개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는 99.7이니 완전 개방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켰으니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됐어.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됐어. 그러면. 됐다. 물론 여기 다시 말을 번복할 가능성은 여기 다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럼 제가- 우리 그만 얘기해. 예. 소고기 막아냈다고 얘기하지 마. 하지 말라. 지금 하지 마. 뭐 쌀 막았다.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행여나 보면은 그래.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지 마. 이걸 됐어. 요 해석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됐어 이제. 이걸 지금 국힘이 바로 보니까 대변인 성명에서 그걸 또 붙잡았더라고요. 아이 조용히.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거 됐어. 국힘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빨리 하라 그래놓고 음.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빨리 해갖고 또. 시간이 쫓겨가지고 양보한 것 같다. 걔네는 국민의힘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익 문제니까 예, 진짜들끼리 얘기하자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관세야. 뭐냐? 일본이 이제 15%고 우리도 이제 15%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FTA 국가라서 그렇죠. 원래 우리는 관세가 없었고 네. 일본은 2.5%가 맞습니다.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2.5% 손해 본 거거든. 손해본 거죠. 이거 좀 아쉽더라. 아쉽죠. 나는. 예. 그걸 끝까지 아마 하려고 했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트럼프에겐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민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5%라는 게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아예 미국이 뉴노멀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나 그거 아쉽더라. 그게 기준선이 돼버려가지고 네.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2.5% 정도는 경쟁력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가격이 자동차 값도 올라갈 것이고 이미 중국 때문에 미국의 장난감이 난리거든요. 그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까지는 관세가 오를 거를 짐작했던 기업들이 무역 기업들이 수입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전에 많이 수입해 놓은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터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다 상승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미국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거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버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네. 미국 역사상 관세를 올려서 성공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고 그 특히 이제 닉슨 때 10%였거든요. 그때는 보편가세 10%인데도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결국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부분은 네. 투자에 대한 아까 말한 게 너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시장 그냥 모호하게 두는 게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네.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기간이 기간이 안 없습니다.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한 600년으로 아까 3년 반 600년.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LNG는 3년 반이든 4년이든 어느 정도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거꾸로 트럼프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한테 더 모욕적인 걸 했죠. 일본은 안 지키는가 보려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서 미국이 만족하지 못하면 25%로 다시 돌린다고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근데 우리한테는 그건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럼 가만히 우리는 있어야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국익적 관점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가는 게 더 낫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낫겠네요. 그나마 제가 다 긍정적이 왜 최선이 안 하라고 보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이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과 이 문제에서 또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어젠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당당하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 지금 정상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자기네 땅, 그러니까 미국으로 와서 투자하고 공장 져서 미국 일자리 늘려달라 지금 딱 요건데 아니 그러려면 미국이 어떤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들거나 이득이 돼야 그게 가는 건데 지금은 관세로 그냥 목줄 져가지고 투자금을 거의 뜯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트럼프 맘대로 그렇게 쉽게 될까도 싶어서 너무 이렇게 쫄고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의 체격에 맞게 전 하는 게 맞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게 느리게 늘을수록 더 느리게 할수록 좋고 그다음에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입장들 국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까 말한 건 일본하고 이제 유럽이 나와버렸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당당하게입니다.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지금 조선은 미국이 그냥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걸 약속해주고 최후 통첩을 넘겼고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 15%라는 관세로 내렸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틀은 가져가되 이행을 아까 말한 600년이라고 하듯이 그냥 이행을 우리가 가진 지렛대로 당당하게 그리고 느리게 함께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냥 미국 입맛대로 다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난질 하면 안 돼. 그래야 정부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예. 그리고 장난질 어차피 할 거잖아요. 역할 결심 어차피 있는 해요. 어차피 그런데 하죠. 그 역할 결심 있는 자들을 우리 국민이 막아주고 계속 그쪽을 비판해야 돼요. 맞아. 예.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엔 1차 시한이 그러니까 내년 11월까지 버티면 또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11월은 왜죠? 내년 중간 11월에 선거.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라는 게 하원 의원은 전부 다 다시 뽑는 거거든요. 상원 의원은 3분의 1을 다시 뽑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으로 가는 거예요. 내인덕으로 가거나 또는 거기서 또 비상 대권을 또 해서 민주주의를 선거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 있어. 네. 그 정도로 미쳤다고? 아시잖아요. 미국 내부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 열심히 아니고. 아니 그럴 것도 같네 또.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11월까지 버텨보고 여의치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어요. 네. 대표 주자도 없고 그래서 또 공화당이 이긴다 그러면 2년만 더 버티자 뭐 이 정신으로 지금 임기 끝나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민주당이 지금 엄청 질이 멸렬해서 그래요?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이슈 아주 그냥 팍팍 눌러가지고 네. 좋았잖아. 네, 너무 깔끔하고 재밌고. 좋았잖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도 좋아요 안 눌러 사람들은.
그 잠옷 입고 방송하니 그 아, 누르겠냐고. 아니 왜냐면은 지금 내용에 집중을 못 하시고 지금도 계속 잠옷 입고 왜 방송하냐. 아, 그 죄송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이 컬러가 아닌 걸로. 아, 죄송합니다. 네. 안 어울려요. 아, 죄송합니다. 모델 보고 사면 안 돼. 말씀을 막 그냥 하시네.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또 입고 올까봐.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온다나. 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